근데 사실 이런 와중에 오늘이 경찰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요구한 날이거든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까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거예요. 체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이전처럼 관저 있을 때처럼 경찰이 뭐 체포하러 간다고 경원들이 막지도 못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경찰이 3차 소환까지 해서 불응을 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거고 조사 안 받으러 나오니 당연히 영장은 발부될 거고 그러면 영장 집행하러 가면은 경원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정치 보복, 탄압당하는 모습. 그걸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은 뭐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보면 사실은 당당하다면 본인이 망상에 빠져 있지만 겁이 없다면 출석해서 내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태들을 보면 예를 들어 헌재에서도 그렇고 내란 재판에서도 그렇고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부하들이 잘못하는 것다는 취지로 갔잖아요. 계속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저는 그렇게 봐요. 1차 이유는 갔다가 그냥 구속될까 봐. 최대한 버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싫은 거죠. 가면 거기서 혹시 모르잖아요. 불안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출석했다가 갑자기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기가 싫은 게 아닐까? 지금까지 행태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결국은 체포영장 집행해서 잡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했던 게 아니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서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100% 무죄 확신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왜 소환에 불응하는지.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다 본인 무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저런 모습이 너무 비겁한 거예요. 헌재에 나와가지고도 그냥 사령관들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런 것이지 내가 언제 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랬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부라고 얘기하는 게 합참 국방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합참과 국방부가 그러면은 저런 내란혐의 주도 세력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 맞아요. 끝까지 정말 참 창피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다 제 책임입니다. 뭐 제가 다 벌 받겠습니다. 이게 맞지. 그 정말 여러 가지 조사 안 받으려고 부하들에게 책임 미루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실패한 반란은 내 책임이다. 장수가 보통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소설 속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쟤가 그랬어요. 본인이 다 시켜놓고 나는 그냥 개헌만 했지.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는 내 말 뜻을 오해하고 군인들이 한 겁니다. 이거잖아요. 상부라는 표현도 본인이 내가 왜 상부냐. 군인들의 상부네. 곽종군 사령관의 상부는 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실제 헌재에서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가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을 상부로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인원 끌어내라라고 곽종군 사령관이 들었다고 진술하니까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날 인원을 3번인가 썼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보기와 다르게 보기는 좀 안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보기와 다르게 숨고 도망갈 곳만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국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상부가 아니면 누가 상부인지 잘 모르겠고. 아, 상부가 있구나. 네. 네. 아닐 수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당시 합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합참의장. 그렇죠. 네. 이게 참 맞나 이런 태도가. 지금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1심 구속기한 만기가 곧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게 당장 추가 기소 나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던데 지금 윤 대통령 막 산책 다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만약에 이거 만료됐다고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흘 안에 각 특검별로 한 명씩 후보 추천해야 되고 대통령이 다시 사흘 안에 특검 임명해야 되는데 이제 속도전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순에 들어갈 텐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절묘하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느껴졌던 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3대 특검법이 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굉장히 한 장면이다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10분 이상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의견 듣고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 보복이면 이런 정치 보복 10번이고 100번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자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된 수사 진행 안 됐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 검사들, 그 검찰총장 그대로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외환유치죄 수사 과도하면은 외환유치죄 안 하고 내란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반대쪽에서 반발이 클 거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반발이 크겠죠. 본인들도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를 조사 안 해요? 이거를 그냥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맡겨둬요? 지금까지 수사 제대로 못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어쨌든 정치 보복보다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특검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내란 특검은 45년 만에 일어난 끔찍한 짓에 대해서 당연히 전모를 다 밝혀야 되죠. 검찰 특수본이 제대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했다면 초기에는 사실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의 석방주의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게 나왔고 실제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재판을 중이지만 수사도 그러면 더 확대됐겠느냐 과연 다 했겠냐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금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에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검찰이 전모를 못 밝힐 것 같으니 못 밝히고 있는 것 같으니 이건 당연히 특검에 맡겨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조차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모를 밝히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찬성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수많은 의혹들 예전 같았으면 뭐 도이치모터스든 디올백이든 그리고 지금은 샤넬까지 나왔잖아요. 첫 특검이 검찰총장 부인의 호피무늬 방코트예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벌써 한 17년 전 얘기인데 98년 얘기인데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가액이 1,350만 원이었더라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소고가 나올 뻔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특검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6개의 혐의가 다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만약에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도이치모터스든 디올백이든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믿음을 줬다면 특검까지 안 왔겠죠. 근데 그때 전혀 저는 뭐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 2020년대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논란이 되기 전에는 뭉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권력이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검찰이라도 옳지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들키면 논란이 되면 못 뭉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뭉개는 정권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럼 이제 특검으로 해야죠. 미라클님이 정치보복과 잘못에 대한 처벌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공직에 있으니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 대신 오셔가지고 평론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취재부 분들이 엄청 날카롭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 잠깐 해볼게요.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의해서 차명 대출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거든요. 대통령실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임명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여론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론을 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정도도 부적절했지만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어떤 저축은행 사주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거액을 대출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의 흐름이 지금 명쾌한 해명이 없어요. 이걸 누가 실제로 빌렸고 누가 썼고 또 제대로 누가 변제한 건지는 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해명이 나온다면 그건 또 달리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기 힘들고 그러면 물론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도 주도하지만 뭐 국정원도 관할을 하고 다 그러는데 인사검증도 중요 직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검증 대상이 아니 수석님보다 이게 제가 더 낮은 건데 저는 왜 안 돼요? 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제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름은 진짜냐? 지금 다 차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름은 진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못하러 보호해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고 선택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일들 바로잡아 달라는 거잖아요. 차명 보유, 차명 대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차명 대출한 거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마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좀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명 명의 신탁한 거고 또 차명으로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 차명 15억 받아가지고요. 저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 많이 썼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뭔가 드러나면은 안 좋은, 드러나면 안 되는 일에 돈을 쓰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해명을 못하는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요? 대통령께서 네, 결심하시기 그렇죠. 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시는 게 새로운 정권 출범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장검사 시절에 차명으로 고액을 대출을 받았다. 이것도 부적절하지만 네. 제가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은 해당 저축은행의 사주가 사실은 제가 빌린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A저축은행 사주가 돈이 필요해서 A저축은행부터 빌리는 건데 이제 해명 나온 건 결제 비율, 지급 결제 비율, BIS 비율을 맞추려고 자기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빌리는 거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하필 중앙지검의 부장검사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부장검사는 자기 땅을 또 자기 친구 앞으로 해놓은 자기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빌리고 이런 과정이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저축은행 사주랑 혹시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 수가 있어요. 물론 오광수 수석이 해명을 해서 해명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해명이 전혀 지금 나온 지 이틀이 됐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의심은 커져가죠.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감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고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SNS에 공식적으로 사퇴합니다라고 네. 공식 사임을 했어요.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갑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뛸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좀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줄을 잘 타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조금 아주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본인의 고집과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합의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당을 좀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구심을 정청래 이제 후보가 얼마나 해소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풀어갔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풀어갈게요.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기간에 보면 민주당 분들이 얘기하기를 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많이 상의를 하더라. 상의하는 모습이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 라인의 김현지 지금 비서관,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과 많이 상의를 했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민주당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게 박찬대 의원이 더 가깝다라고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임기 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청래 이제 전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도 당원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방송을 또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잘하셨어요. 예.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 네.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서영교 의원, 이제 김병기 의원 양자 구도잖아요. 아, 기호순으로 하면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입니다. 네. 또 이랬다고 이제 순서를 기호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렇게 양자 구도가 될 텐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은 가늠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저 두 번- 박성태 두 번째 실장님께서 서로 넘기고 있어요. 박 실장님 먼저 얘기하셔야죠. 제 대표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박 실장님 먼저. 이거는 다들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기자현직에 있을 때도 종종 틀렸어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번은 안 그렇다고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이번에는요. 네. 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렇다고- 사실 권리당한 투표까지 20%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앞서 당대표 때 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후보가 됐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 원론적인 얘기 들으니까 재미는 없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뭐 김병기 의원이 좀 더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서윤교 의원은 상당히 소통과 소탈하시고 친화력이 뛰어나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원들 제한적으로 만나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친화력이 상당히 플러스 득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김병기 의원의 개인적인 아들 문제가 오히려 김병기 의원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특히 권리당원 층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김병기 의원을 좀 훼손시키려고 하고 좀 험담하려고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이다. 우리 김병기를 지키자. 이러한 움직임도 권리당원 사이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네. 아, 예. 관전 포인트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통령이나 이런 쪽은 김병기 의원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아들 논란 이게 오히려 역결집 현상. 감히 우리 뭐 대통령의 측근 원내대표를 지금 뭐 나선 분을 누가 흔들어 이런 역결집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막 국가 장래 뭐 이거 또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랑 스킨십 많은 사람 이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서영교 의원이 또 강점이 있대요. 그래서 줄 괜찮아요? 네. 네. 결론은 잘 모르겠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서 어느 포인트가 더 힘을 얻을까? 요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 친화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서영교 의원이 지난주에 저 잠깐 뵀는데 네. 저는 장 소장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목소리가 우리 언제 아주- 봐요? 그래서 장 소장님도 그 다음부터 갑자기 서영교 의원 측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상정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크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 네. 싹 쏠리시는군요. 네. 네. 아이고, 이게 우리 스킨십의 힘이거든요. 칭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저희 좋은 얘기 해주시면 항상 편들어 드립니다.